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벡터 해석학에서 벡터 미적분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시간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약간 수학적인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공계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학과 공학을 할 때는 수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필수 조건이잖아요. 다시 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수학은 필수 조건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학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해서 그걸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수학 아닌가 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먼저 언지를 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학습 목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벡터 미적분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분은 가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가우스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워온 특히 대학교에서 배우는 대다수 수학은 바로 여기에 있는 가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다 정리를 한 거라고 봐도 돼요. 그만큼 수학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직업은 저분은 독일에서 물리학자였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한 분은 여기는 스토크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스토크예요. 스토크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쪽은 먼저 가우스 정리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이분의 업적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은 스토크 정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바로 이 스토크 정리에서 이분의 업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두 분의 한번 모습을 여기 머릿속에다 한번 상기들을 시켜놔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우스 또는 여기 스토크 정리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할 때 머릿속에 잘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먼저 편미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다이버스 컬, 그리고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할 건데 이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가 편미분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편미분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후에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고 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스칼라 장이라고 하는 게 곱해져 있을 때, 스칼라 값이 곱해져 있을 때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기울기, 그리고 또 하나 벡터, 여기도 벡터잖아요. 벡터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내적 또는 외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곱해져 있을 때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여기를 내적하지를 않고 이쪽에 델이라는 연산자가 있으면은 여기를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발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곱해져 있을 때 여기를 컬이라고 해요. 또는 회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두 번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여기 제곱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요. 라플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부탁을 할게요. 이런 것들이 물론 수학적으로 정의가 다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학이나 공학에서 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이학이나 공학에서는 수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미를 파악하고 걔를 활용할 준비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 학습 목표는 벡터 미적분학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적분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장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생각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서 먼저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미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편미분과 상미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미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 테고 기호를 쓸 때 말하자면 시간에 대한 변화를 쓴다고 한다면 dt 이렇게 쓸 때 우리가 dt라고 쓰고 여기를 만약에 공간이 바뀌고 있어요 라고 해서 dx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dt분의 dx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이거를 상미분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식 미분은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고 물론 조금만 더 제가 쓴 dt분의 dx라고 하는 자체는 물리학에서는 속도라고 하는 걸 뜻하잖아요. 바로 이런 식 미분을 상미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편미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었듯이 변수가 x, y 또는 z 이런 식으로 변수가 이걸 다변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요. 그때 우리가 편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언어로 써놨는데 여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도대체 편미분이 뭔가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안 저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면은 미분에는 상미분과 편미분이 있어요. dx, dt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상미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편미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기호를 지금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렇게 쓴 이 기호를 라운드라고도 읽고 또 하나 편미분을 파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파셜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호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기호를 파셜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셜 x 분의 파셜 f, 파셜 y 분의 파셜 f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제가 파셜이라고 하는 기호를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미분 중에서 편미분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리고 제 오늘 PPT에는 지금 이것처럼 계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기본적인 거로 했어요. x제곱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r분의 1, x제곱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하는 방법만 알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사인 미분하면 뭔지 코사인 미분하면 뭔지 하는 것들은 혹이라도 잊어버렸으면 찾아보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하는 방법에 신경을 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먼저 그러면 편미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기를 F라고 이렇게 썼는데 저기 스칼라 함수거예요. 스칼라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스칼라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X하고 Y라고 하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수가 지금 두 개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3개, 4개에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고 여기에 어떤 함수꼴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산수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라고 한다면 이건 이 뜻이에요. x에 대해서 f를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 x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에서 x가 있는 쪽을 쭉 보고 나면은 x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고? 여기는 상수 취급을 해서 미분할 때 상수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0이에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편미분이 상미분보다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 6x가 나올 테고 그리고 y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x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x를 미분하게 되면은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를 편미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돼요. 그러면 y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편미분을 한번 잠깐 해봐요. 해봤어요? 그럼 이건 뭐지? y라는 거에 대해서 함수 f를 편미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은 y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에 들어가 있는 항을 찾게 되면은 여기는 y가 있어요. 그러니까 y를 미분하면 1이 될 테니까 나머지 값들은 여기 3x의 제곱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는 y가 없어요. 상수 취급을 해서 0이 될 테고 여기는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y 제곱이 될 테고 2는 상수 취급해서 0이에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0인 거죠. 그래서 값 자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편미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근데 이런 편미분을 다룰 때 이 편미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1개라고 하는 1차만 다뤄봤는데 이게 고차가 나올 수도 있고 혼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옆에 설명은 그거예요. 그래서 고차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2개 미분을 이렇게 다뤄볼 거고 그리고 혼합 미분을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쪽은 x만 써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은 2개를 알게 되면은 여기가 3차가 됐던 4차가 됐던 또는 n차를 미분하라고 하든지 간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미분하면 되는 거냐면 얘를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먼저 괄호안을 바로 저 방법에 의해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x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쓰게 되면은 두 가지 항으로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f라고 하는 여기 저쪽 스칼라상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값 자체를 해서 y축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다시 그 값 자체를 나온 값 자체를 다시 y에 대해서 또 한 번 편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3차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 값 자체를 또 한 번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9차 미분을 연달아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분이라고 할 때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값 자체를 x에 대해서 또 편미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다시 여기도 말하자면 이 두 개 변수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렇게 된다면 먼저 x에 대해서 f라고 하는 스칼라장을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다시 y에 대해서 또 한 번 편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갔죠? 이게 가장 편미분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생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드디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나와요.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는 실제는 여기는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여러분들은 대리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 대리라고 하는 연산자의 기호는 삼각형 자체를 여기 델타라고 하는 삼각형 이거를 거꾸로 쓴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써놓고 삼각형이라고 썼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 문자에서 델타라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고 역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대리라고 읽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대리라고 요 삼각형 기호를 대리라고 읽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저기를 이 기호를 나블라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여기를 델 또는 나블라 또는 우리 말로 역삼각형이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용어들 중에서 어떤 용어를 쓸 거냐면은 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게요.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쓸 거냐면 실제 여기는 벡터 미분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벡터 표시를 붙여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쓰면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역삼각형으로 두껍게 해서 이렇게 쓸게요. 기호는 이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가 돼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 돼요. 머릿속에서 먼저 거부감이 있으면은 생각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들이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델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의 정의는 델은 벡터 미분 연산자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편미분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x, y, z축이라고 하는 직각좌표계에서 세 가지 축을 잡는다면 x축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z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벡터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벡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단위 벡터 i, j, k가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단위 벡터를 i, j, k로 먼저 쓸게요.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좌표 변화를 하게 되면 단위 벡터가 약간 바뀌어요. 그걸 대비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단위 벡터는 i, j, k로 먼저 쓸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지금 이런 형태를 갖는 거는 직각좌표일 때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좌표계에는 직각좌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원통좌표계도 있고 구좌표계도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좌표계가 직각좌표계를 중심으로 원통이나 구를 바뀌면은 여기에 있는 델이라고 하는 연산자 값도 약간 바뀌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받아들여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원통이나 구로 좌표계가 바뀌더라도 계산하는 방법은 직각좌표계나 똑같아요. 단지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각좌표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원통이나 구좌표계에 있는 이러한 정의를 불러다가 곧바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학교나 이학교예요. 바로 그러니까 응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한 번 정도 증명해보는 건 좋고 수학적으로 정말로 되는지 증명해보는 건 여러분들 자산이 될 테니까 정말로 좋은 공부 방법인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양자역학, 전자기학 해가지고 물리학의 주축이 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 봐요. 여기서 이렇게 전자기학에서 활용을 할 텐데 이제부터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읽을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델에다가 F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F는 스칼라예요. 그래서 여기가 읽을 때 그레디언트 F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여기를 스칼라 F의 기울기라고 우리말로 한글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라고 제가 하는 용어를 앞으로 쓸 건데 이거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설명인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용어부터 친숙해져요.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쓴 거를 여기 A 벡터의 다이버전스예요. 여기 A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지금 벡터라고 읽잖아요. 여기는 스칼라인 거고 여기는 벡터예요. 여기는 스칼라장인 거고 여기는 벡터장인 거예요. 이건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찍어져
있으면 여기를 내적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의 뜻은 뭐냐면 발산되는 거예요.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발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로스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외적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컬이라고 해요. 컬이라고 하는 자체는 회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A의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파마를 하러 갔어. 그럼 머리를 꼭 끝을 이렇게 마는 거를 컬 파마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컬이에요. 컬. 자, 그러면 됐고, 그리고 또 하나 라플라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데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제곱을 이렇게 써주면은 스칼라 F의 라플라시안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먼저 데리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쓴 걸 그레디언트라고 할 거예요. 기울기를. 그리고 발산되는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회전되는 거를 컬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데리라고 하는 자체를 스칼라 프로덕트로 두 개를 내적 취한 거를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어봐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직각좌표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바로 전 앞에 이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딱 보면 좀 복잡하게 보여요.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데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설명을 하고 이만큼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데리라고 하는 거에 정의해요 하면서 요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여기가 단위 벡터가 I, hat, J, hat 여기가 K 횟수로 돼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게 단위 벡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좌표이기 때문에 X, Y, Z 공간이 3개 축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Z에 대해서 편미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앞에 장에서 썼던 걸 바꾸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냐면 제가 좀 아까 부연 설명했던 거예요. 여기는 원턴좌표계로 데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부좌표계로 데리라고 하는 연산자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씩은 좌표 변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단위 벡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직각좌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X, Y, Z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통좌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로, 파이, Z가 붙었고 여기는 R, 세타 그리고 여기도 파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직각좌표와 원통좌표계의 단위 벡터들 사이에 관계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직각좌표계와 부좌표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예요. 기준이 되는 여기는 X, Y, Z, 여기는 로, 파이, Z, 여기는 R, 세타, 파이 사이에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 식들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하 또는 공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통좌표가 이런 꼴이구나, 부좌표계가 이런 꼴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요. 단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나 컬을 또는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각좌표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로 계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조금 복잡할 뿐? 앞에 뭐가 좀 더 붙어있잖아. 그만큼 붙어있잖아. 그래서 복잡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각좌표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 파이, Z, R, 세타, 파이가 뭔가 하는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통과 부를 만들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승들을 해요. 사고 실험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X, Y, Z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세 개 축, 천장에 X, Y, Z축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테고 그리고 여기는 로, 파이, Z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건 거잖아요. 로라고 하는 자체는 팔의 길이에요. 팔의 길. 그리고 여기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 그리고 Z축은 그 길이에요. 길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원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로까지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한 바퀴를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게 길이를 갖고 이만한 면을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원통이 나오겠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R, 세타,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예요. R이라고 하는 자체도 원통일 때는 구별하기 위해서 로를 쓰는데 부좌표계에서는 R을 써요. 여기도 원점부터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점까지, 구를 만들 점까지 반지름까지의 길이에요. 그걸 R로 쓸 거예요.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세타는 위에서부터 각도를 아래쪽으로 180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제 손처럼 여기가 구의 표면처럼 이렇게 반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이는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 팔 길이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돌리면서 쭉 감싸게 되면은 전체 구가 될 거예요. 이 팔만큼 돌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식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직각좌표기를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다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한 번들 보면서 제발 부탁인데 여기 부담 갖지 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식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만 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의미들을 한번 잠깐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것처럼 원통좌표, 부좌표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이버전스, 컬, 그리고 라플라시안 네 가지에 대해서 좌표계에 대한 값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이렇게 모양만 보여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담들 갖지 마요. 모든 거는 직각좌표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